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아마 본인이 대기업이랑 엄청나게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일상에서는 전혀 모르시죠, 보통. 그렇죠. 심지어 그 싸움에서 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숨 쉬는 법을 안 대고 착각하잖아요. 하루에 뭐 2만 번이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숨쉬기만큼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임상운동학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 일상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 아주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숨을 쉰다고 느끼는 감각 이면에는 뼈랑 연골, 근육, 그리고 엄청 정교한 유체역학이 얽힌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체역학까지요? 네, 그저 스위치를 켜면 불이 짠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단순한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그 시스템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담긴 임상운동학 12장 노트인데요. 12장, 호흡 역학 파트죠. 내용이 꽤 깊습니다. 맞아요.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리적 법칙부터 진화가 유아의 흉곽을 일부러 막 비효율적으로 설계한 이유, 그리고 지금 당신이 쉬고 있는 호흡 패턴이 신경계와 대사 상태에 대해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해부학적 구조부터 병리학적 패턴까지 쫙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그냥 표면적인 의학 용어들을 지루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조들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고들어 보죠. 너무 기대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의학과 운동학에서 이 흔한 숨쉬기를 약간 두 가지로 엄격하게 분리한다는 점이었어요. 환기, 영어로는 벤틸레이션이랑 호흡, respiration 이렇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죠. 사실 우리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분당 환기량 공식 정도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1분당 호흡수에 1의 호흡량을 곱하는 거요. 그렇죠. 기본 공식이죠. 그런데 이번 임상 노트에서 유독 강조하는 건 그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그 사각용적이라는 거더라고요. 데드 스페이스, 즉 죽은 공간을 빼야만 진짜 가스 교환에 기여하는 폐포 환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습니다. 환기와 호흡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역학의 출발점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환기는 그저 기계적인 공기의 이동입니다. 그냥 이동요? 네. 코와 입을 지나서 폐포까지 대기가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물리적 현상 그 자체죠. 그런데 여기서 죽은 공간, 즉 해부학적 사강을 왜 빼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왜 빼야 하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기도를 타고 쑥 내려오지만 기관지나 세기관지 같은 통로 중간에 머무는 공기들은 가스 교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끝까지 못 가니까요. 맞아요. 그냥 파이프 안에 고여있는 잉여 공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환기를 약간 그 택배 트럭이 창고, 그러니까 폐에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각 용적은 트럭이 창고 마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꽉 막힌 진입로 도로 위에 버려진 물건들인 셈이군요. 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창고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 버려진 거죠. 네, 아예 도책을 못한 거잖아요. 그 택배 비유에 약간 하나 더 살을 붙여보자면요. 진입로에 버려진 물건을 제외하고 트럭이 무사히 창고 안에 물건을 내려놓았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폐포 환기의 성공입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했다. 네. 하지만 트럭이 박스를 내려놓고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용물을 써야죠. 그렇죠. 창고 직원들이 그 박스를 뜯어서 진짜 내용물인 산소를 꺼내고 혈액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태워서 전신의 세포로 쫙 보내야 합니다. 피를 타고 세포로. 그리고 세포라는 공장에서 그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폐기물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 이 모든 화학적이고 생리적인 대사 과정 전체가 바로 호흡, 레스피레이션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환기는 그저 배달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박스를 뜯어서 내용물을 대사시키는 호흡이군요. 트럭이 아무리 자주 와도 창고 직원들이 파업 상태라면, 즉 외호흡과 내호흡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임상에서는 기계호흡기를 달아서 환기량을 아무리 억지로 빵빵하게 눌려주더라도 환자의 조직 단위에서 가스 교환이라는 진짜 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럭만 계속 들이밀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반대로 호흡 효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서 직원들은 일할 준비가 됐는데 기도가 막혀서 환기가 안 되면 질식하겠죠. 두 개의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겁니다. 트럭과 창고 직원들의 완벽한 분업하네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제 그 배달 트럭을 창고로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흉곽의 3D 역학에 대해 파헤쳐볼 차례네요. 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죠. 솔직히 우리 몸 안에 진공청소기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외부 공기를 쑥 끌어당기는 걸까요? 노트 보니까 들숨의 기본 기전이 흉곽 내에 대기압보다 낮은 음압을 형성하는 거라고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압력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려면 가슴통, 즉 흉곽 내부의 공간을 강제로 확 넓혀서 압력을 뚝 떨어뜨려야 합니다. 공간을 넓혀서 압력을 낮춘다. 네, 이때 주동근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가로막,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돔 형태의 근육입니다. 이 가로막이 수축하면서 아래로 쑥 내려가면 흉곽의 세로축이 길어지거든요. 아, 진공 주사기 손잡이를 밑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물리적 현상이죠. 주사기를 당기는 건 세로축의 변화인데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 갈비뼈들이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약간 그 3D 움직임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 버킷턴들 말씀이시죠? 네네. 단순히 가슴이 앞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각 갈비뼈의 위치에 따라 관절의 회전축이 다르더라고요. 상부 갈비뼈는 옛날 수동 물펌프 손잡이처럼 위아래로 펌프질하듯 움직이면서 흉곽의 앞뒤 직경을 넓히고요. 네, 펌프핸들 움직임이죠. 특히 중부나 하고 갈비뼈의 버킷핸들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양동이의 반원형 손잡이를 위로 딱 들어 올리면 손잡이가 양옆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가로 직경이 확 넓어지잖아요. 그 버킷핸들 움직임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리적으로 뜯어보면 더 경이롭습니다. 척추랑 갈비뼈가 만나는 관절, 늑척추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아, 등 쪽에 있는 관절이요? 네, 그 관절의 미세한 각도 때문에 바깥갈비사이근이 수축할 때 뼈가 단순히 위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나듯이 싹 회전하게 됩니다. 오,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한다고요? 네, 이 미세한 3D 회전이 없으면 폐가 양옆으로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확보되지 않아요. 게다가 맨 아래쪽 11번, 12번 갈비뼈는 둥근 형태가 아니라 제도용 칼리퍼가 벌어지듯이 옆으로 아예 쫙 벌어지며 공간을 극대화하죠. 와, 들이마실 때는 가로막이랑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을 총동원해서 흉곽을 3D로 막 찢어 늘리는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는 셈이네요. 근육을 엄청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동적인 노동이죠. 네, 그런데 들이마실 때와 반대로 평상시에 내쉴 때, 그러니까 날숨의 역학을 보니까 이건 거의 100% 수동적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네, 평상시 날숨은 수동적입니다. 에너지가 안 든다는 건데 그냥 가로막이 릴렉스하고 늘어났던 폐와 흉곽 조직이 고무줄처럼 팅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탄성 되돌림만으로 숨이 빠져나간다는 거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인체가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하는 진화의 산물이죠. 들숨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흉곽과 폐포의 탄력, 즉 엘라스틴 섬유를 통해서 날숨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겁니다. 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네, 평상시에는 굳이 복근이나 이런 근육을 써서 숨을 뱉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들숨 근육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탄력 때문에 알아서 공기가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문득 약간 임상적인 궁금증이 확 생기더라고요. 만약 평상시 날숨이 고무줄처럼 알아서 돌아가는 그 탄력에만 의존하는 거라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분들은 폐의 조직 자체가 망가져서 고무줄이 막 삭아서 끊어지거나 다 늘어나 버린 상태잖아요. 그럼 날숨조차 근육을 쥐어짜야 하는 엄청난 노동이 되는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폐기종 같은 COPD 질환의 핵심 병리가 폐포의 벽이 파괴되면서 엘라스틴이라는 탄성 섬유가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팽팽했던 고무줄이 녹아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흐물흐물해진 거죠. 정상인이라면 힘을 딱 빼면 가슴통이 훅 쪼그라들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COPD 환자의 폐는
탄성 되돌림을 잃어버려서 공기를 머금은 채로 빵빵한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숨을 내쉬지 못하고 폐 안에 낡은 공기가 계속 갇혀버리는 거군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그 갇힌 공기를 짜내려고 배근육을 억지로 수축시켜서 복갑을 올리고 속갈비사이근으로 갈비뼈를 막 억지로 끌어내리는 노력성 날숨을 24시간 내내 해야 합니다. 와, 24시간 내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죠. 자료에 나온 그 입술 오므리기 호흡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 입술을 뾰족하게 모으고 숨을 쉬는 거요? 그건 왜 하는 거예요? 탄성을 잃은 기도가 날숨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아예 닫혀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입술을 좁게 오므리면 입안에 인위적인 배압, 그러니까 역방향의 압력이 형성되거든요. 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기도가 찌그러지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도를 스탠드처럼 열어두기 위한 생존 본능인 셈이죠. 환자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자, 이렇게 성인은 완벽한 탄성 되돌림과 3D 확장 역학을 가진 진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3D 시스템이 생존의 필수적인 진화의 마스터피스라면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이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 유아의 호흡기계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유아의 갈비뼈는 성인처럼 아래로 기울여져 있지 않고 바닥과 거의 평행한 수평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짠가요? 네, 신생아의 엑스레이를 보면 실제로 갈비뼈가 가로로 층층이 일자로 쌓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인의 버켓핸들 움직임을 이야기했었죠. 네, 양동이 손잡이요. 갈비뼈가 사선으로 아래로 기울여져 있어야 그걸 위로 들어 올리면서 양옆으로 흉곽을 벌릴 수 있는데 유아는 애초에 갈비뼈가 수평으로 쭉 들려있기 때문에 버켓핸들 확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확장이 안 되면 숨을 어떻게 쉬어요? 오직 가로막 하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1차원적인 복식 호흡에만 100% 의존해야 하는 거죠. 잠깐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좀 의아했습니다. 자연은 왜, 진화는 왜 아기들을 이렇게 불리하게 설계한 거죠? 어떤 면에서 불리하다고 느끼셨나요? 갈비뼈 각도 때문에 가슴 확장도 안 되고 또 자료를 보니까 기도의 직경도 너무 좁아서 공기 저항이 극도로 높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분비물이나 부종이 조금만 생겨도 기도가 꽉 막혀버리고 호흡근 피로도 금방 온다고요. 생존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몸의 구조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지 너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점이 등장합니다. 호흡의 효율성만 딱 떼어놓고 보면 명백한 설계 결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인체 전체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것이 엄청난 진화적 타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화적 타협이요? 네, 우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엄마의 좁은 산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흉곽이 만약 성인처럼 단단한 뼈의 각도를 띠고 딱 확장되어 있으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유아의 흉곽은 뼈라기보다는 아주 유연한 연골에 가깝습니다. 찌그러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 구조적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호흡의 효율성을 잠시 희생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악의 심장, 폐, 간 같은 내부 장기들은 흉곽 안에서 폭발적으로 부피를 키워야 하거든요.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네, 만약 갈비뼈가 성인처럼 아래로 기울어진 채로 단단하게 뼈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 장기들이 커질 공간 자체가 억압받게 됩니다. 수평으로 유연하게 열려있는 유아의 갈비뼈 구조는 폭발적인 성장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둔 일종의 임시 텐트 같은 겁니다. 맙소사, 효율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뇌와 장기의 성장을 위한 진짜 필수적인 건축 기법이었네요. 자연의 섭리란 참. 그럼 이 수평 형태의 갈비뼈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성인 특유의 그 3D 각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알아서 내려가나요? 그대가로 발달 운동학의 묘미죠. 아기가 자라면서 점차 중력의 영향을 듬뿍 받게 됩니다. 기어다니고 앉고 서기 시작하면서 복부의 근육들, 특히 배고등근이나 배바깥 빗근 같은 코어 근육들이 쫙 발달하잖아요. 네, 복근에 힘이 생기죠. 이 복근들이 갈비뼈 하단을 지속적으로 밑으로 끌어잡아 당기고 거기에 동시에 중력이 작용하면서 흉곽 전체가 서서히 아래로 사선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걷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비로소 성인과 유사한 3D 호흡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와, 중력과 근육의 당김이 뼈의 각도 자체를 완전히 조각해내는 거였군요.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시스템을 수년에 걸쳐 힘겹게 완성해 놓고도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이걸 일상적으로 아주 잘 망가뜨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아주 흔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현재 상태, 당신의 호흡 패턴이 말해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라 보죠. 정상적인 호흡 패턴과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이요. 네, 성인의 이상적인 정상호흡은 평상시에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로막 복식 호흡을 베이스로 쫙 깔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흉곽 확장을 부드럽게 섞어 쓰는 겁니다. 이때 목 주변이나 어깨의 고조 호흡근들은 철저히 쉬고 있어야 하죠.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현대인들의 임상관찰 체크리스트를 보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비효율적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상부 흉식 호흡, 아피칼 브리딩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니까 딱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이는 거요? 네네.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위로 으쓱하고 들썩이고 목비근이나 사각근 같은 목 주변 근육이 엄청 팽팽해지면서 숨을 되게 얕고 빠르게 쉬는 패턴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목 주변 근육들은 원래 가로막 하나로는 도저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초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도망가야 하는 응급 상황일 때만 보조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비상용 근육들이거든요. 완전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에서 자세가 무너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로막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작고 약한 비상용 근육들을 메인 엔진처럼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자동차로 치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워놓고 억지로 막 엑셀을 밟는 것 같네요. 차가 나가지도 않는데 엔진만 윙윙 도는 거요. 그 비유도 좋지만 근육의 크기 차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팔계통 메인 엔진인 가로막을 꺼두고 시동을 걸 때 잠깐 쓰는 조그만 스타트 모터로 바퀴를 굴리며 달리는 꼴에 더 가깝습니다. 와, 모터가 아예 타버리겠는데요. 맞아요. 과열돼서 타버리죠. 그래서 긴장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전방머리 자세, 그러니까 거북목을 오래 하고 있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만성적으로 뭉치고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원래는 안 들어도 될 무거운 흉곽 전체를 그 얇은 목 근육들이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거북목이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목 주변이 뭉치고 숨이 얕아지는 거군요. 호흡 역학이 무너지니까 근골격계 통증이 바로 따라오는 거네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그런데 단순히 통증을 넘어서 호흡 패턴 자체가 뇌나 대사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고장을 알리는 사이렌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무척 소름 돋았습니다. 쿠스마울 호흡이나 체인스톡스 호흡 같은 병리적 패턴들이요. 이들은 방금 말한 상부 흉식 호흡처럼 자세 불량으로 생기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환자를 관찰할 때 이 병리적 호흡들이 보인다면 그건 몸의 화학적 공장이나 중추신경계의 중앙 통제실이 붕괴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먼저 체인스토크스 호흡의 메커니즘을 볼까요? 네, 그거 진짜 이상한 패턴이더라고요. 호흡이 점점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지고 아예 숨을 안 쉬는 무호흡 상태가 한참 지속되는 패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주로 중추신경계 문제나 신부전 환자에게 나타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뇌가 아파서 숨을 쉬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내리는 건가요? 고장이 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뇌간에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해서 호흡수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전이 오면 심장이 피를 품어내는 펌프 힘이 확 약해지잖아요. 네, 피가 천천히 돌겠죠? 맞습니다. 폐에서 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뀌어도 그 피가 뇌간 센서까지 도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즉, 피드백 루프에 엄청난 지연,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아, 혈류가 너무 느려져서 뇌가 지금 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거군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폐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쌓여도 뇌는 한참 뒤에야 그걸 알아채고 위험해, 빨리 숨 쉬어 하고 과호흡 지시를 콱 내립니다. 그래서 숨을 깊고 빠르게 몰아쉬죠. 네네. 그러다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서 정상 수치가 되어도 뇌는 또 한참 뒤에야 그걸 알아채고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예 호흡을 멈추는 무호흡 상태를 만들죠.
신호와 반응의 싱크로율이 완전히 어긋난 상태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반면에 쿠스마올 호흡은 대사성 산증, 그러니까 당뇨병, 합병증 같은 상황에서 미친 듯이 깊고 빠르게 숨을 몰아쉬는 패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일종의 화학적 중화 시도입니다. 혈액 속에 산성 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피가 산성화, 즉 pH가 저하되면 생명이 당장 위험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서 체내의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산성 물질의 재료를 바깥으로 미친 듯이 뿜어내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버리려고요? 네, 이산화탄소를 버려서 혈액의 pH를 알칼리 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아주 눈물겨운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환자는 산소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산성 물질을 내다버리기 위해서 헐떡이며 과호흡을 하는 것이죠. 와, 살기 위한 몸부림이군요. 과호흡 증후군 이야기도 딱 이 원리랑 연결되겠네요. 보통 일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과호흡이 오면 어지럽거나 막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게 산소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산소에 뇌가 취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숨을 너무 가쁘게 내셔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요. 산소 중독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산화탄소의 부족, 의학용어로는 저탄산혈증입니다. 극심한 불안이나 공황 상태에서 호흡이 뇌의 통제를 벗어나 과호흡을 막 하게 되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뚝 떨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진다고요? 네, 이산화탄소는 원래 뇌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관들이 확 수축해버립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럽고 실신할 것 같은 거군요. 산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부족해져서요. 맞습니다. 산소는 피에 많은데 뇌로는 못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혈액이 알칼리화되면 혈중 칼슘 이온들이 단백질에 막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손발이 굳어지며 마비되거나 저릿저릿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호흡의 물리적인 리듬 하나가 뇌의 혈류량과 말초신경의 이온 농도까지 완전히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죠. 1분의 12번. 무심코 쉬는 이 숨소리 하나하나에 신체의 물리, 화학, 신경학이 다 담겨 있다는 게 새삼 경이롭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임상운동학 12장 노트의 주요 뼈대들을 저희가 모두 해보해 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역학의 이야기들이 그저 복잡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당신이 이 심층탐구를 들으며 어떤 자세로 어떤 근육을 써서 숨을 쉬고 있는지가 곧 당신 신경계의 현주소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어깨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무의식 중에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목을 앞으로 뺀 채 가슴 윗부분으로만 얕은 숨을 헐떡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어깨를 좀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스스로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로막의 부드러운 하강과 흉곽의 우아한 3D 확장을 의식적으로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만성적인 통증과 긴장에서 벗어나는 가장 생리학적이고 직접적인 첫걸음이 될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살펴본 역학에 따르면 흉곽은 중력과 자세에 의해 끊임없이 형체를 잡아가고 전방머리 자세는 명백히 호흡의 효율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분명히 악영향을 주죠. 그렇다면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등을 굽힌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요? 자세의 고착화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단순히 목 근육의 통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넘어서 수백만 년에 걸쳐 인류가 진화시켜온 그 완벽한 3D 호흡 역학 자체를 세대를 거듭하며 영구적으로 퇴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류의 흉곽 형태가 과거 유아의 숙형갈비뼈처럼 굳어버리는 역진화가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진짜 고민해 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와, 인체 역학과 진화 생물학의 아주 훌륭한 접점이네요. 구조가 기능을 지배하지만 반대로 반복되는 나쁜 기능 역시 결국 구조를 변형시키거든요. 충분히 우려해 볼 만한 아주 날카로운 가설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이 거대한 생존의 메커니즘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살리기 위해 몸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고민거리와 함께 저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